바로 영상을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그런 움직임에 알트들이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짙은 빨간색이 되는데, 짙은 빨간색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큰 폭으로 막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말 그냥 지치게 피말리게 만든다. 올라갈 기미가 좀 안 보이고 그냥 정말 조금씩 조금씩 이 계단식 하락을 하는 듯한,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키우는 장세다.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고,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먼저 이게 이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먼저 1시간봉 요 차트로 볼게요. 그러니까 그제 114K까지 막 상승을 해가지고 기대를 차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냥 터치하자마자 바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4K를 터치하고 모든 상승분을 반납한 이후에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딱 114K 찍고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락 추세를 그릴 때만 해도 한 여기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살짝 또 올라와서 요 상단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그 위치에 있어요. 지금 108.3K.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막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요 106K는 지금 현재 깨지지 않고 지켜주고는 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깨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더 올라줬으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는 지금 어떠하느냐, 결국에는 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200일선이 깨졌습니다. 200일선이 다시 깨졌는데, 근데 다시 오늘 아침에 9시 이후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200일선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빠지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니까, 그러니까 윗꼬리로 연결해 보니까 지금 여기 연결해서 쭉, 여기 연결해서 쭉 보면은 요 삼각 수렴의 끝이 딱 날짜가 요때잖아요. 10월 31일. 근데 10월 31일이 딱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 딱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미리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뭐 29일에 할 수도 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진짜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에는 큰 변동성은 아니었어요.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음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는 장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흐름대로 흐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증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미증시는 어떠했느냐?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도 보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얼룩덜룩한 약간 좀 혼조세를 보였다. 근데 이 3대 지수로 보게 되면은 3대 지수가 다우존스가 0.71%, S&P 500이 0.53%, 나스닥이 0.93%니까 뭐 1%를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제가 텔방에 분석했었던 그때보다는 낙폭을 더 키운 거거든요. 미 증시도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렀는지 그 흐름을 또 S&P 500 5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어제 미 증시가 이때 개장을 한 거거든요. 10시 반에 어제 22일 날 이때 개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빠졌어요. 계속 점점 빠지더니만 한 2시,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빠지면서 이제는 이때는 거의 한 1%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그래도 이제 새벽 3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S&P 500은 한 마이너스 0.53%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승의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그 미 증시 쪽, 그러니까 매크로 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요 실적 이제 또 시즌이 왔거든요. 실적 시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장 마감 후에, 오늘 이제 목요일이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이제 테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우리가 그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요 IBM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굵직한 기업들은 다음 주부터 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테슬라는 또 중요한 업체, 그러니까 매그니티센트 7에 들어가는 그 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이죠. 어떻게 실적이 나왔냐. 테슬라가 두 분기 만에 매출이 반등을 했지만 순이익이 37% 급감해 주가가 휘청을 했다. 그러니까 매출은 괜찮았지만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어요. 37이면 좀 많이 감소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 반응도 뭐 시원찮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개장 후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24% 정도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 그런데 테슬라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다 치더 하더라도 이것도 볼까요? IBM은 어떻게 실적이 발표가 됐느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AI 수주 잔고가 95억 달러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보니까 무려 마이너스 6.4%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IBM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S&P 500의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올해 4월 이때 관세 쇼크 이후에 단 한 번도 51선을 깨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무역 전쟁 확장판이 딱 요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낙폭을 켜서 51선을 터치할랑 말랑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 불확실성,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딱히 지금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올타임 하이 여기를 경신할 만한 매크로가 좋다라는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역시도 상승할 그런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월 23일 날,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말에 중국 측과 회동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번 주말 중국 측 파트너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과의 회담이 결렬될 경우 자국 및 동맹들과 함께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이제 미국하고 또 동맹국들하고 해서 다음 조치, 그러니까는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곳은 중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말 동안에 중국 측하고 또 이제 실무자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오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압박 수위를 또 높이면서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 확장판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까워지고 있죠. 원래 시작하는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29일 날 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오늘 이제 23일이면은 일주일 정도 남은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다.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악수하면서 협상이 잘 됐다라는 식으로 딱 이제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회담이 이제 실무자 측에서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시간 끌기로 간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보지만, 근데 당장에 시장은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요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넘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 증시가 51선을 깨지면서 비트도 다시 한번 이 102K가 지금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대청산 이벤트가 발생이 한 것이 상당히 지금 털어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털렸다. 그러면 투심이 확 무너졌는데 이것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프, 현재 김프 볼까요? 그래도 4%대로 조금 떨어졌네요. 오늘 아침만 해도 5%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4% 후반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미 증시는 아까 봤고 세 번째는 알트 시즌 인덱스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은 어제는 41이었는데 37까지 살짝 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 시즌이 2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찍고 내려오면은 기어코 비트 시즌을 찍고 다시 알트 시즌으로 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뭐 중간에 물론 찍고 올라간 요게 있었지만 찍고 올라간 요때가 진짜 포모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포모장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였는데 요때가 언제였냐? 물론 찍고 올라가긴 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2020년 2월이니까 요때가 2020년 2월이잖아요. 코로나 시즌이면 코로나 시즌.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폭락이 엄청 심했던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비이상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알트 시즌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알트 시즌 인덱스라는 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만큼 90일 동안 많은 상승률을 보였느냐, 그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그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뭐 그래도 여기서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봤을 때 기어코 비트 시즌을 찍고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트 시즌을 찍는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알트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데,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덜 오르게 되면은 그럼에도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 비트 시즌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 시즌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알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면서 비트 시즌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아니면은 비트가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100K를 깨고 막 이렇게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비트가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알트 시즌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지금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 시즌을 찍고 갈 확률이 지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째려보고 있는 코인 해가지고 이 기준을 잡고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도 조급함을 버리고 지켜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까지 안 오면은 그냥 나한테 그 기회가 차례가 안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고, 만약에 온다면 그 기준으로 온다면 거기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현재 중요한 거는 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은 시그널을 줬다. 그래서 어제도 그 전날만큼 큰 하락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떨어지는 것도 또 영원한 하락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또 반등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금은 고점을 찍지 않았나, 이제 금은 고점을 찍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이 떨어지자마자 비트가 올라가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제도 그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같이 그 커플링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알트들 볼게요. 어제 말씀드린 거죠. 이게 지금 아더스로 해가지고 상승 채널에 있지만 RSI가 딱 바닥을 찍고 이 상승 채널의 바닥을 찍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RSI가 30 과매도 영역이 있으면서 상승 채널의 하단을 찍었을 때 그 이후로 크던 작던 요런 상승들은 나왔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 위치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아더스니까 토털 2, 토털 3는 어떠한지도 볼게요. 토털 2를 보시게 되면 토털 2도 마찬가지로 요 상승 채널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 하락 때 과매도 영역 30을 찍지는 않았어요. 30을 찍진 않았지만 거의 한 33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과매도 영역까지 찍을지, 그러니까 이때가 올해 6월 달이었네요. 올해 6월 달. 그러니까 비트는 실질적으로 4월 달에, 4월 달, 요때였네요, 요때. 4월 달에 찍고 올라가서, 요때도 한번 과매도, 요때도 과매도. 그러니까 이때 지금 아직은 과매도를 30을 찍지 않았는데, 찍을지, 그걸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알트 시즌, 아까 인덱스 말씀드린 비트 시즌으로 간다면, 한번 기어코 찍는다면은 이 토털2에서도 과매도 영역 여기를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털3도 마찬가지예요. 토털3도 현재 이번에 하락 때 지금 어디까지 갔었냐, 30, 이것도 한 33이네요. 33. 현재 마찬가지로 40인 상황이다. 그래서 과매도 영역에 아직 터치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 달도 그렇고 지난 6월 달도 그렇고 이렇게 과매도 영역을 터치를 했었다. 그러니까 과매도 영역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6월 달에 이렇게 떨고 나서 그 다음에 7월이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매도 영역을 일단은 온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과매도,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과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았고 그 이후부터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이 딱 시기상,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게 되면은 과매도 하면 이제 파는 사람 다 팔고, 그리고 붙는 사람이 나오면서 더구나 이제는 4분기니까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맞물려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맞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지난달 9월 달도 금리 인하했고, 지금 이제 10월 달 얼마 안 남았죠. 29일인가요? 이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90% 이상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CPI가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발표 안 했는데 내일 발표가 하거든요. 내일 미뤄져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내일 또 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변수이긴 한데, 이 CPI는 또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유동성과 맞물렸을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연준이 이제 QT 긴축을,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빨리 나오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맞물렸을 때 진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생각하다 보면은 당장에 또 이게 아니거든요. 당장의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12월에 긴축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긴축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하게 될 텐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이거 이대로 시즌 종료되는 게 아니냐. 지금 특히 알트코인, 비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계속 이 신저점을 갱신하는 코인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토털2, 토털3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조정을 겪지만 이 상승 채널이 깨진 게 아닌데, 일부 코인들은 지금 저점을 막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개별적인 코인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혀 꺾인 것이 아니다. 상승 채널에 있지만 불안하게끔 상승 채널 하단에 있는 거지 상승 채널 자체가 꺾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본다 하더라도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들이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어쨌든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상승으로 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결렬이 되고 또 협상이 시간 끌기로 간다면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힘든 시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큰 그림 볼 수 있는 요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암호화폐 업계의 원탁 회의를 했거든요. 간밤에 먼저 민주당 먼저 만나고 공화당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공화당의 뭐 팔 노릇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오른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경고성의 암호화폐 업계에다가 경고성의 그런 멘트를 좀 날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거는 빠르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뭐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공화당과 암호화폐 업계가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관심사는 디파이, 탈중앙 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 요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SEC도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공화당도 얘기를 하지만 SEC도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5월 달에 그때도 원탁 회의를 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것을 그냥 음지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양지로 끌고 옵니다. 결국엔 양지로 끌고 온다. 양지로 끌고 온다는 얘기는 딱 그 범위 안에서 이거 하지 마가 될지 뭐 아니면은 이것 빼고 다 해라고 될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규제 안에서 허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진짜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 초입에 있는데 가장 각광받을 그 섹터 분야가 바로 이 디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디파이에 대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XRP가 이번에 에보노스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플이 만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닌데 뭐돈 대주는 건 다 지금 뭐 리플이 다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리플이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얘네들의 지금 핵심이 이제 디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파이.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XRP를 전략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축을 지금 이 XRP도 디파이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은행으로 가는 길. 그래서 현재 리플이 마스터 계좌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리플이 은행업 인가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리플 역시도 마스터 계좌를 별도로 또 신청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디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딱 얘기하는 게 계속 디파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디파이 코인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디파이 코인뿐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서 리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